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2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먼저 첫 번째로 어려운 용어를 많이 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용어를 많이 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하시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시는 게 힘들다라는 제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 스크립트로 적어 놨으니 읽는 것만 다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설명을 제가 다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과목 화물 취급 요령이죠. 자,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적재함 아래쪽부터 무거운 중량이 적재되어야겠죠. 그리고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윗부분부터 바닥까지는 평평하게 메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운전자는 운행 전에 적재한 물건이 쏠릴 것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전에 적재가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자,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인수를 거절해도 되는 품목들인 거죠. 자, 첫 번째로는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같은 경우는 인수 거절이 가능하고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송장은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송장은 화물 인수증 역할도 하고요. 운송 요금에 대한 영수증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입금 관리 자료도 되고요.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가 되는 역할을 운송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택배 약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아는 경우 배송을 거절할 수 있다. 수탁 거절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며칠까지 배송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된 날까지 운송 인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시나 훼손,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내용까지 있으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장 형태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조형, 그리고 세 번째 스티커형.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운송장 부착 요령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장 부착 요령은 운송장을 붙이기 어려운 형태의 운송물은 박스에 넣어서 배송한 뒤 운송장을 붙일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해서 수탁 후 부착한다 라는 내용도 있으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 사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의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 통지를 한 경우는 계약금의 100,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수일 하루 전 해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4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 6배액에 해당을 하고요.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고 이제 잠수를 탄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 합리화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양 변경의 원칙. 이제 그 사양,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포장을 변경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그리고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및 단위화의 원칙, 규격화 및 표준화의 원칙, 표준화인데 오투가 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물 운송의 책임과 그 한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이사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얼음을 배송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는 뭐 날이 더우면 녹는 건 당연하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사 화물의 성질에 대한 발화, 폭발, 부패 등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가 된다. 그리고 법령 또는 공권령으로 인한 운송이 금지되거나 몰수 혹은 압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불법 밀수품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배상의 면책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면책 사유가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이사 화물이 고객의 책임이 아닌 상태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의 운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임을 받은 경우라면 반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고객은 사업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한 사고증명서를 1년 안에, 1년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준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장 시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가구류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거나 무겁죠. 모서리 부분을 포장하여 면책 확인서를 받아서 집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박스 손상으로 인한 내용물의 유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포장을 강화해야겠고요. 비나 눈이 올 때는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으로 원칙을 한다는 거 이 순서 잘 외워두시고요. 자, 서류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은 작은 박스에 넣어서 포장한 다음에 집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장의 개념 한번 볼게요. 포장 개념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개장, 개개이죠. 물품을 개개 각각 포장하는 것으로 낱개 포장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만 담아두시면 되고요. 내장이 있습니다. 내부의 수준, 습기,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 내부 포장을 내장이라고 합니다. 외장은 외부 포장이겠죠. 상자, 포대, 나무 등의 물품을 넣거나 결속한 상태를 얘기하는 외부 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의 개념, 개장, 내장, 외장 한번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인 보겠습니다. 화인. 화인이라고 하는 쇼핑마크, 그러니까 배송에 대한 이제 기재 이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화인은 매수인의 사용 평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의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화인이 만일에 부정확하다 그러면은 통관 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인이 부정확하게 되면 하역착오나 인도착오, 불착이 발생한다. 즉 배송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배송에 오류가 생깁니다. 자, 화인의 주 표시는 회사의 상호 마크를 넣습니다. 자, 주된 표시로는 회사의 상호 마크가 들어가겠고요. 수량 표시가 필요합니다. 단일 포장이 아닌 포장 수량 가운데 몇 번째인지 표시를 하는 게 수량, 몇 개인지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했을 때 어떻게 주의를 해주세요 라고 표시하는 주의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목적지 표시가 들어가겠죠. 도착지명을 크게 하고 경유지는 작게 표시한다. 이 순서도 마찬가지 머릿속에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 용지, 재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네요. 자, 골판지 포장했을 때 장점 보겠습니다. 자, 대량 주문 처리하기가 용이하겠죠. 자, 가볍고 제적이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게 골판지의 장점입니다. 자, 포장 작업이 마찬가지로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에 가능합니다. 자, 요것은 왜냐? 컨베이어 벨트에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죠. 자, 그리고 대량 생산품 포장이 용이하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나무 상자의 특징이 아무래도 골판지보다 더 단단한 게 나무 상자죠. 자,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 그리고 재활용하기에 좋죠. 단단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강도 있는 보호성이기 때문에 귀중품, 중량물 등을 적재하기에 좋은 게 나무 상자의 특징이다 라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다 아는 내용이시겠죠. 자, 빈출 차량, 자주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고트럭이라는 게 나와요. 카고트럭이라는 거는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이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즉 그냥 트럭에 뭐 문이 달려있는 차량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용 특장차,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낮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확실히 좀 특수한 느낌이죠. 보통이랑은 다른 게 전용 특장차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시스템 차량. 자,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이에요. 아,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이 그냥 시스템 차량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덤프트럭,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해서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 쏟아내리는 차량. 자, 쉽게 얘기해서 덤프트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재나 이런 거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시험 푸시는데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떤 차이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어려운 용어를 다 빼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도 이 단어들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물 적재 작업할 때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같이 세밀한 물건, 자그마한 물건들, 그런 것들은 상자에 넣어서 적재를 해야겠죠.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리고 작업 전에 적재한 바닥과 낙하물이 없는지 다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화물 결박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적재함 난간에는 적재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적재함 난간을 밟고 적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서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자, 밧줄을 결박할 때 이렇게 힘을 써서 보통 사람들이 당기시죠? 그때 밧줄이 끊어지면 뒤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사이드 미러라던가 백미러를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 후 밴딩 끈을 사용해서 결박기 경고를 했는지 항상 점검을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화물 운반 작업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볼게요. 자, 물품을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들어야 되죠. 자, 요거 허리 안 들고 굽혀서 들으시면 허리 다치십니다. 자, 가능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 들수록 무게중심이 몸 안으로 오기 때문에 더 쉽게 들 수 있고요.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해서 운반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상척물, 구르기 쉬운 물품은 단독 운반을 피하고 중량물은 하용 기계를 사용해서 적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갈고리는 지대, 종이 상자, 위험 유해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터지거나 찢길 수 있겠죠. 그리고 화물은 가급적 세우지 않고 눕혀둔다라는 거, 이런 거 조금 특이한 개념이 있으니, 자,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수작업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양이 많고 단순한 작업은 기계 작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은 기계 작업으로 운반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 꼭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레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펠릿, 혹시 팔렛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다 같은 용어고요. 자, 팔레트에 틈 바구니를 채우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이 있습니다. 동일한 두께의 발포 스티판으로 틈 바구니를 지워서는 안 되고요. 여러 두께가 다른 발포 스티판을 한 개, 두 개 이것저것 껴서 틈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뭐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합판 사이에 넣는다. 자, 위에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팔레트의 틈바구니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쓰거나 합판을 쓰거나 그리고 에어백을 사용하거나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레트 적재 방식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친구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밴드 걸기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팔레트에 밴드를 걸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붕괴 방지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연 어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이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팔레트가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쏠림도 방지가 되겠죠. 주연 어프 방식을 많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풀 붙이기 접착 방식. 이름부터 뭔가 풀을 붙이는 느낌이 오죠. 자,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한 방식이다.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일단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한데 말 그대로 풀을 붙여서 미끄러짐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풀을 붙였다가 뗄 때도 뭐 찢어지거나 종이 같은 거는 그렇게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고요. 슈링크 방식 볼게요. 자,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씌운 다음에 슈링크 터널 이렇게 열을 가해주는 터널을 이렇게 쥐잉 하고 지나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필름이 이제 열을 가해지면서 쭉 쪼아들겠죠.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팔레트와 밀착이 되면서 팔레트에 있는 위에 있는 물건들도 꽉 잡아주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슈링크 방식이다. 자, 그럼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테이너는 손해 여부와 봉인 번호를 체크하고 배착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차 후에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자, 상차 후에 도착 장소와 시간을 체크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상차 전에 뭘 체크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상차 전에는 배차계의 배차 지시를 먼저 받아야지 상차를 시작을 할 거고요. 상차지와 도착 시간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자, 즉 정리해보자면은 상차 전에 상차지와 도착 시간을 통보를 받고 배차 지시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차를 다 한 뒤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차 전에는 배차기로부터 컨테이너의 중량도 통보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컨테이너 운송은 일단 대단히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컨테이너 자체가 좀 비싸죠. 자, 그리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적재 공부해 보시면은 쉽게 적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컨테이너 운송이고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입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용어 및 운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피기백이라고 있습니다. 피기백. 자, 컨테이너를 열차에, 기차에 적재하는 걸 피기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비행기에 적재하는 거는 버디백이라고 합니다. 자, 골프 버디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프 치러 해외로 가죠.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보통 갑니다. 버디백. 그리고 PC백.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죠. PC 물고기죠. 자, 바다 하면은 배를 타고 가겠죠.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거는 PC 물고기 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행어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자, 일반 건어물 등을 천장에 매달 수 있는 것. 자, 바닥에 안 닿고 천장에 매달아서 갈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행어 컨테이너라고 하죠. 행어 자체가 매달다, 매달다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행어 컨테이너다, 매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있네요. 자,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을 운송할 때는 플랫폼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 자, 천장이 개방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컨테이너들을 얘기를 하는 특수 컨테이너를 얘기를 하고요.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몰드, 소맥분, 사료 이런 뭐 부스러기들 이렇게 날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우리 벌크 많이 알죠? 시장 가서 홍합 벌크 된 거 사면은 홍합 그냥 무대기 이렇게 다 봉지에 담겨 있는 거 주죠. 그런 벌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물의 인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숙지하고 인수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자, 인수 집하 예약은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누락해서는 안 된다. 자, 인수나 집하 예약은 접수 대장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집하 자재 품목 및 금지 품목은 그 취지를 알리고 정중히 거절한다. 누구 이제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주도 및 도서 산간 지역인 경우 운임이 보통 비싸죠.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늘 비싼 택배비에 힘들어 하시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수화인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 뒤 인수를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동의를 구한 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주 나오니까 이 포인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물의 인수증은 수령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자필로 받아야 됩니다. 화물의 인수증은 꼭 수령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자필로 받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고요. 같은 장소에 여러 화물이 배송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인수증에다가 실제 수량 8개가 배송이 됐어요 라고 인수증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령인과 수하인이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수하인과 수령인의 관계를 인수증에 적어줘야 한다라는 내용도 꼭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그럼 트레일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그런 트레일러죠. 자, 동력이 없고 모터 비클에 의해 견인되고 사람이나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 하나만 볼게요. 폴트레이너라고 있습니다. 폴트레이너는 파이프나 H형강 등 장착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다? 폴트레일러다. 자, 요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갈게요. 그리고 아지테이터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일단은 아지테이터라는 거는 장비차입니다. 특수 장비차라고 하는데 시멘트나 골재 등을 혼합하여 반죽하는 특수 장비차죠. 자,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거 믹서차구나, 믹서차. 시멘트 섞는 믹서차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아지테이터는 그냥 믹서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수 장비차예요. 자, 그럼 트레일러 구조에 따른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시험에 자주 나오겠다 느낌이 들죠? 자, 평상식 있습니다. 트레일러 종류 중에 평상식은 일단은 평면의 하대를 갖춰서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평상식을 제일 많이 쓰겠죠? 자, 그럼 저상식 볼게요. 저상식은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운반에 적합한 게 뭐다? 저상식 트레일러다. 자, 저상식. 왜냐면은 좀 약간 차체가 낮아요. 무거운 걸 들 때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게 더 안전하죠. 그럼 중저상식 볼게요. 중저상식. 자, 대형 핫코일이나 마찬가지로 무거운 거죠. 중량 블록 화물 등 중량 화물에 적합한 게 중저상식이다. 물론 중량 화물은 저상식에 실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상식은 건설 장비 운반에 적합하고요. 저상식은 이제 무거운 중량 화물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차이 꼭 나눠서 외워주시고요. 스케레탈 트레일러라고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제작된 트레일러. 스케레탈은 컨테이너 운송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벤트레일러, 일반 자파 및 냉동화물 등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벤트레일러다. 그런 거 자주 보이죠? 그리고 오픈탑 트레일러,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서 열려요. 그래서 화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고척 화물 운반용이 오픈탑이다. 그리고 특수용도 트레일러들이 있는데 뭐 덤프 트레일러, 그리고 탱크 트레일러, 자동차 운반용 등이 있고요. 탱크는 막 오일 이런 기름들 담아 다니는 거 있죠. 탱크라 함은 무조건 오일 탱크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물 취급 등 입출고 할 때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화물을 옮길 때나 입출고 시 바닥이나 통로가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없어야겠죠. 이거 중요하고요. 운반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시 됨을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화물 출급이나 입출고 할 때 유의사항이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결국에는 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그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만 담으시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물, 독극물, 취급할 때 관련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수나 누유, 기름이 새거나 물이 샌다. 그럴 때는 바로 회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주변 정리 후 취급한다. 주변이 깔끔한 상태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방호수단을 구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이 최우선시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이 최우선인 이야기는 늘 맞는 말이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위험물, 독극물 취급할 때는 안전이 최고다. 뭐 시야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름이 샌다.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죠. 그럴 때 무조건 회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화물의 운행 요령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당연히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겠고, 비포장도로에선 서행해야겠죠? 정량 적재 이거 잘 안 지켜주고 있는 부분인데 준수해야지 자동차도 운행자도 안전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운전자의 운전 컨디션을 최고로 중요시하는 내용들이나 미끄러움, 안전사고 점검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이 운행 요령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물론 외우실 수는 있지만 그 정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속도로에서의 제한 차량과 운행 허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고속도로 제한 차량 일단 축하중은 10톤 초과입니다. 축하중은 10톤 초과고요. 총 중량은 40톤 초과가 되면은 고속도로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준 보시고요.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 초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도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가 초과돼서는 안 되겠고요. 높이는 총 4m,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높이가 4m까지 가능한데 도로관리청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모래, 흙, 자갈 이런 거를 운반하면서 덮개가 없다 그러면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적재물, 파손품, 낙하의 우려 차량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가는 차량 있죠?
운행 속도가 50km 미만 차량은 고속도로 제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이제 연결 차량을 볼게요. 트레일러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기후를 하면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고속도로에 제한 차량이 되는데 그게 바로 풀카고나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거는 고속도로 제한 차량이 된다. 사고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인수할 때, 그리고 고객의 유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고객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교재들을 보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물 인수는 어쨌든 무거운 것부터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화물 인수를 할 때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을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지금 저희 화물 상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인수가 좀 어려워요 라고 고객에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 고객과 대화를 할 때는 꼭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이 지연됐을 때 혹은 고객이 불편이 생긴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응대한다 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거의 뭐 다른 교재, 보통 교재들만 보시더라도 몇 페이지에 가량해서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고객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친절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혹시 문제를 푸시는데 내 마음과 닿진 않더라도 고객에게 친절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문제는 일단 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에 파손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자, 집합시 화물에 일단 포장이 불량한 상태로 파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적재, 정량 적재를 해야겠죠. 무분별한 적재 때문에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고요. 상하차시 낙하, 자, 이렇게 막 던지거나 가볍다고 해서 막 던지는 택배 기사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파손 사고가 요즘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원인으로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집하할 때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를 확인해서 인수를 해야 하고요. 가볍거나 가까운 거리 화물이라도 던지거나 하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를 하거나 이제 별도로 적재를 해서 운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표기해서 보강 포장까지 가능하다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도 있으니 요렇게 만일에 물건을 던져서 만일에 파손된다 그럼 물건을 던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으니 문제 푸실 때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푸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화물 자동차의 종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닛 트럭이라는,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먼저 보닛 트럭이라는 단어들이 간혹 나와요. 자, 요거는 그냥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트럭을 이제 보닛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트럭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쉽게 생각하면 뭐 냉동차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벤에 이제 냉동물을 넣어서 다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냉동차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픽업 자동차가 있습니다.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이제 픽업 자동차가 있고요. 특수 자동차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뭐 트럭 크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냉동차를 이제 벤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냉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큰 화물 위주의 완전 영하 몇십 도까지 돼야 되는 그런 냉동차 혹은 이제 음식을 옮기는 그런 냉동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벤형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물 어느 정도의 냉동물을 운송할 수 있을 만큼의 냉동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개념상으로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벤형 중에서도 냉동물을 수송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특수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특수 자동차는 냉동차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 되어 있으니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벤도 냉동물을 운송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차가 또 있네요.
자,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 용도의 자동차입니다. 자, 사실 냉장차도 마찬가지로 특수 자동차로 들어가야겠죠. 특수 용도 자동차죠. 그리고 탱크차, 말 그대로 탱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일 탱크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탱크 모양의 용기와 펌프를 갖춘 액체 수송 특수 장비차. 우리 긴급 신청하면은 기름 넣으러 와주는 탱크차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오일 탱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덤프차, 덤프트럭 아까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화물대를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으로 쉽게 슥 미끄러 떨어뜨려주는 그런 차를 덤프차, 덤프트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 사유. 자, 굉장히 많은데 요거 기억나는 거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요런 거는 쭉 듣고 읽고 하시다 보면은 외워지는 거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운송물의 수탁 거절 가능 사유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택배 화물사마다 다른 게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요거는 각 회사마다 달라요. 보통은 뭐 잘은 모르겠네요. 한 3m 넘어가면은 안 될까? 하여튼 회사마다 약간 이 가로 세로 높이의 박스 합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수 거절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게도 각 회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 받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통일이죠. 자,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밀수품이나 군수품, 부정품 마찬가지 거절되겠죠. 현금이나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도 마찬가지 거절됩니다. 그리고 미풍양속이나 사회에 반한 물건, 그리고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 그리고 동물 당연히 안 되고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수탁 거절 가능 사유에 포함되고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그리고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량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한번 쭉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송물의 인도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일 하면 이제 인도 예정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일반 지역은 보통 인도일은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도서, 산간, 벽지, 섬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런 곳들은 3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실제로 제가 잠시 지냈었던 시골에서는 쿠팡 배송시키면은 다음날 오잖아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기준이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시 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났어요. 만일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이 고장난 거, 훼손된 거를 고칠 수 있으면은 고쳐주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에 운송을 하다가 옷이 찢어졌다. 그럼 그 옷을 고쳐주는 게 이제 손해배상 내용이다. 하지만 고칠 수 없거나 수선이 불가능하다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암기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예요.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트럭은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운송자는 어쨌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3과목 말씀드리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